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익숙한 집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거실엔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사라진 자리가 하얗게 남아 있었죠.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먼지를 비추는데 그 먼지가 유난히 천천히 흩어지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차가운 단호함이 숨어 있었어요. 정리라니 무슨 정리?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로 시작?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나는 이제 끝이라는 뜻이겠죠. 벽을 바라봤어요. 한때 그곳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녀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만 빠진 자리, 하얗게 벗겨진 벽면만이 남아있더군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는 알아서 할게요. 편히 살라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더군요. 그동안 내 인생이 불편해서,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건가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부터 정리할게.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가 시큰거리고 가슴이 묘하게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라는 걸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72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던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용기가 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새벽 5시 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전기밥솥에 칙칙 김 빠지는 소리예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으로 해야겠다. 손녀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으니까 고추는 반만 썰고 계란은 반숙으로 노른자가 톡 터지게 해야 하죠. 손이 쉴 새가 없어요. 후라이팬에서는 지글지글, 세탁기에서는 콸콸콸.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집안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게 다 제 손끝에서 시작되죠. 할머니 도시락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웃으며 안기던 손녀들.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아이들도 그 엄마도 점점 말이 짧아졌어요. 감사보다 요구가 많아지고 부탁보다 지시가 늘었죠. 어머니, 청소는 다 되셨죠? 오늘 친구들이 와서요. 저녁은 정확히 6시요. 애들 학원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빨래는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처음엔 그냥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넘겼지만 어느 날 문득 세탁기를 돌리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세제, 같은 물, 같은 집인데 왜 우리는 따로 빨아야 할까요? 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 집인데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걸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쑤셔도 다리가 붓고 손끝이 갈라져도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위로했죠. 아침에는 도시락 싸고 점심엔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저녁에는 다시 우리 집 밥을 짓습니다. 하루 세끼 모두 남을 위해 차리고 내 밥은 항상 마지막 식탁 한쪽 구석에서 식은 반찬에 물 말아 급히 삼켰죠. TV에서는 요리사가 말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해보세요.
그 말이 그렇게 낯설었어요. 나를 위한 요리라니 그런 게 있었나? 하루 종일 움직이고 또 움직이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허리 통증과 피로뿐.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저렇게 주름이 깊었나? 어느 날 모처럼 이불을 펴고 잠깐 누웠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들렸던 며느리의 말,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조금만 조용히 움직이세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내가 이제는 시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손에 쥔 고무장갑을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눌린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죠. 그걸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가정부일까?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밥솥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나는 김이 눈앞을 가리면서도 내 마음속 허전함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 톱니바퀴처럼 똑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톱니에는 점점 달아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반. 눈을 뜨자마자 허리에 통증이 찌릿하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무심코 허리를 폈다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몸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발 좀 쉬자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도시락을 싸야 했고 손녀들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옆에서 허리를 움켜쥔 채 반찬통을 꺼내는데 손끝 감각이 이상하더군요.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어머니, 밥은 다 됐어요? 그 말에 또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응, 다 됐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손목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가사도우미 일터로 갔어요. 남의 집 마루를 닦고 무거운 세탁물을 들어 옮기는데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바닥에 쭈그려 앉아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죠.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뜨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밥을 차렸죠. 그런데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준비되셨죠? 그 말에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내 열, 내 통증, 내 몸은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그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밥 짓는 기계였던 거죠.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수술? 내가 아플 시간이 있었던가요?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었어요. 바빠서 못 와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게요. 그날 수술실 앞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채 기다리는데 옆 침대의 할머니는 가족들이 둘러서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어머니,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울음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저 목이 꽉 막힌 듯 숨이 턱턱 막혔을 뿐이에요. 마취가 풀리고 눈을 떴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웃으며 죽을 떠먹이고 있었지만 제 머리맡엔 물 한 컵 없었어요. 손 닿는 곳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 틱, 틱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혼자는 혼자구나.
퇴원하는 날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혼자예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웃음. 그래, 이 집은 내 아픔을 모르는 집이었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이미 부서졌다는 걸.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울다가 깨달았죠. 이젠 안 되겠다. 이젠 정말 나부터 살자.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계시면 아무것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친구도 못 부르고 주말에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손녀 숙제 봐주고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기다려서 따뜻한 차를 내주고 며느리가 몸살나면 대신 죽을 끓여주던 게 그게 간섭이었을까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툭 풀려버렸어요.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너무 죄스러운 거 아니야? 죄스러운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편해질 거예요. 요양원 같은데 찾아보면 괜찮은 곳 많대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요양원. 그곳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의 중심이라 생각했어요.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손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들에게 나는 도움이 아니라 방해였던 거예요. 벽에 기대선 채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가 매일 쓸고 닦던 거실, 내 손으로 닦은 창문, 그 모든 곳이 이제 나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그건 분명 제 마음이었어요.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그래, 그만하자.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지. 눈물이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 뒤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쌓인 먼지를 훅 불어내는 느낌이었죠. 그날 새벽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싸늘하게 볼을 스쳤지만 왠지 모르게 상쾌했어요. 이제 더는 이 집의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내일이면 나도 떠나자.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가정부도 아닌, 그냥 나 김영자로 살아보자.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눈을 떴어요. 익숙한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구석에 앉아 노트를 폈죠. 집을 팔면 얼마쯤 나올까?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좋을까? 손이 덜덜 떨렸지만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보다 설렘이 컸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이 문 앞에 와 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나는 가족의 진심을 들었고 그 덕분에 내 진심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쓰기로 말이에요. 그날 아침 이상하게 눈이 일찍 떠졌어요. 늘 하던 대로 새벽 5시 반. 그런데 오늘은 밥솥이 아니라 작은 노트를 펴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좋은 곳 많대요. 어머니 없으면 편해질 거예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결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천천히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집 판다. 혼자 산다. 다시는 눈치 보지 않는다. 글씨가 삐뚤빼뚤 떨렸지만 그날 적은 세 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문장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집을 팔고 싶은데요. 수화기 너머 젊은 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예요.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써서 상태는 좋아요. 시세보다 조금 낮추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요즘 이 근처 재건축 추진 중이라 인기가 많아요. 좋아요. 금매로 내놔주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은 늘 가족 눈치부터 봤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부동산 아저씨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요. 제가 닦고, 제가 고치고, 제가 지킨 집이니까요. 가족분들은 알고 계시죠? 아저씨의 질문에 잠시 숨이 멎었어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죠.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꺼낸 진짜 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김영자 세 글자가 또렷하게 찍히는 걸 보고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겁고도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쓰는 돈이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 그동안 이 집은 내 전부였어요. 남편 없이 아들 키우며 남의 집 청소해서 모은 돈으로 조금씩 적금 넣고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내 청춘이 다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집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지켜왔다는 걸요. 그날 저녁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접고 옷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나중에 울진에 가져가야지. 이건 필요 없겠다. 옷장 속엔 낡은 앞치마 하나가 나왔어요. 기름때 묻은 앞주머니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죠. 이젠 이 앞치마 벗을 때가 됐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친구 순덕이었죠. 야, 너 진짜 집 한다고? 정말이야? 응, 진짜야. 대단하다. 영자야, 드디어 내가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거실 불을 다 끄고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커튼, 식탁, 오래된 벽시계. 내 손때 묻은 모든 것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수고했어.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어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건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차례니까요. 그동안 남을 위해 썼던 시간만큼 이젠 나를 위해 써도 되겠죠.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손녀들이 신나게 외쳤죠.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 준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사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말에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며느리 수경이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병원 가는 길에도 도시락을 싸고 감기 몸살에도 손녀 숙제 봐주던 그 시간들. 그래서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두 사람의 입이 굳었어요. 평소처럼 변명이나 핑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요양원 보내자고 한 건 뭐야? 그리고 나한테 매일 청소하라, 빨래 따로 하라, 저녁 6시 정확히 차리라 했던 건 다 뭐야? 말이 끝나자 거실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건 그냥 그냥? 그래, 그냥 나를 가정부로 부렸던 거지.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 있었죠.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너희가 아니라 나. 남의 집 청소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 휘어져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내 집이라고.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알지만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안 받았지. 왜냐면 너희가 불편해할까봐. 그게 내 잘못이었어. 그때부터 내가 내 몫을 잃어버렸거든. 이제 계약도 끝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빼야 해. 금요일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너희는 내 인생을 서서히 밀어냈지만 나는 한 번에 정리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들? 그 아이들 눈에 나는 언제나 부엌에만 있던 사람이야. 그게 아이들 탓은 아니지.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조금은 안쓰러웠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그 얘기군요. 내 건강도 내 외로움도 아닌 돈, 내 돈이야. 내가 벌었고 내가 지켜왔어. 이젠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울진에 조용한 집 하나 사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아보려 해. 74년 동안 남만 챙겼으니까. 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할머니 진짜 이사 가요? 응, 할머니는 이제 바다 근처에서 살 거야. 그럼 우리 언제 또 봐요? 보고 싶으면 놀러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도 진짜 독립해라.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 다 썼어. 이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지. 그날 밤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끝났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된다. 울진에 도착한 첫날 아침, 문을 여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바람 속에는 소금기가 살짝 섞여 있었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죠. 작고 아담한 새집,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래,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커피가 끓는 동안 창가에 앉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늘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누군가의 빨래를 하느라 커피 한 잔도 편히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커피 향이 방 안가득 퍼질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게 나를 위한 아침이구나. 식탁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올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누구의 입맛도 아닌 오직 내 입맛대로. 혼자 먹는 밥인데도 어찌나 맛있던지. 한 숟갈 한 숟갈이 눈물처럼 고소했어요. 점심에는 친구 순덕이가 와줬어요. 야, 여긴 정말 좋다.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다르네. 그치? 나도 여기 오자마자 살겠단 생각이 들더라. 이제 진짜 내 얼굴이 편해졌어. 예전엔 맨날 굳어 있었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얼굴을 다시 찾았어. 오후에는 근처 전통시장에 갔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더군요. 혼자 사세요? 예, 강아지 한 마리랑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다들 자유롭게 잘 지내요. 그게 더 행복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났어요. 예전엔 혼자라는 단어가 외롭고 쓸쓸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자유롭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그렇게 파랗게 보이기는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구나. 저녁 무렵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아리랑이 뛰어다니는 걸 보니 괜히 웃음이 났어요. 손에 닿는 바람, 코끝에 스치는 짠 내음, 그 모든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며 모래를 다시 새로 덮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다시 덮으면 돼. 지워지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잠이 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새로 산 커튼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는 소리. 그게 마치 누가 내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같았죠. 눈을 감기 직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했어, 영자야. 이제야 진짜 너로 사는 거야. 울진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파도가 밀려오며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면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싶어요. 아침엔 아리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작은 텃밭에 심은 상추는 어느새 푸르게 자랐고 옆집 할머니는 김치를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이젠 우리 모두 자기 인생 사는 거죠.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자기 인생을 산다.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긴 처음이었거든요. 커피포트를 올리고 잔의 향이 퍼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돌보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도 헌신도 나 자신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서의 삶을 삽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규칙이에요. 아들 준서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젠 엄마 괜찮아? 라는 말에 진심이 느껴져요. 며느리도 가끔 문자로 인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한 줄이 예전의 모든 오해를 다 씻어주는 것 같아요. 우린 이제 서로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이제 내 삶의 3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내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 둘째, 누구의 부탁에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 셋째, 사랑하되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사랑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더군요.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밤늦게 손녀 도시락을 싸던 날들, 혼자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 그때의 나도 불쌍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더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살아온 분이 계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행복을 잠시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짧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꼭 한번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그리고 이젠 나를 위해 살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